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를 더 쉽게 풀어드리는 더 뉴스 시작합니다. 올해 추석 연휴 대체로 맑고 선선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 대부분의 지방에서 큰 보름달도 볼 수 있고요. 목성, 토성까지도 육안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YTN 기상전화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이 강제추행죄를 피해자 저항에서 가해자의 행위에 맞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가해자의 행위, 의도나 정황보다 피해자의 저항 정도에 맞췄던 과거 판례를 40년 만에 바꾼 겁니다. 이수정 교수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이 가결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는 26일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게 됩니다. 이재명 대표는 출석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로 격랑에 휩싸인 민주당은 추석 전에 후임 원내대표 선출에 들어갑니다. 회의를 주재한 정청래 최고위원은 같은 당 의원들이 대표를 팔아먹었다면서 이 대표 사퇴 해설을 일축했습니다. 미국을 방문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가짜뉴스를 못 막으면 자유민주주의와 미래세대가 위협받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적정한 규제 등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담은 권리 장전도 제시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어르신을 노리는 전화 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히 본인 인증을 이유로 계좌와 카드 비밀번호 입력을 요구하거나 대출 상담을 핑계로 SNS로 신분증을 보내라는 경우를 의심해야 합니다. 검찰이 부정채용 의혹과 관련해 중앙선관위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선관위 사무실 5곳을 압수수색해 채용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주말과 휴일에 쾌청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일교차가 커서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분간 동해안에, 내일부터는 제주 해안에도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국회에서 어제 체포 동의안이 가결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오는 26일 열릴 예정입니다. 단식 23일 차에 접어든 이 대표의 건강 상태가 심사 일정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혜린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네, 이 대표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일정이 정해졌다고요?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오는 26일 오전 10시로 정해졌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예정대로 진행되면 이 대표의 구속 여부는 빠르면 26일 당일, 늦어도 다음 날 새벽에 결정됩니다. 이 대표가 단식을 계속 이어간다면 심사 당일엔 단식 27일 차에 접어드는 터라 건강상 이유로 일정 연기를 요청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검찰 의견을 듣고 일정을 조정하는데 검찰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 3명 가운데 최선임인 유창훈 부장판사가 맡았습니다. 유 부장판사는 이 대표가 연루된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에서 특혜를 제공받고 1,300억 원대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습니다. 또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된 송영길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모 씨와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의 영장심사도 유 부장판사가 맡았습니다. 다만 같은 의혹으로 심사를 받은 무소속 이성만 의원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모 씨의 구속영장은 기각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우선 법원의 판단을 믿고 심사 준비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 구속 필요성을 강조하고 법원을 설득하기 위해 수백 페이지 분량의 PPT 자료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 소명에 자신감을 내비치며 이 대표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가 제1야당 대표란 지위에 있는 만큼 사건에 연루된 이들의 진술을 조작할 위험성이 크다는 겁니다. 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 파행 사례와 같이 본안 재판에서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역설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YTN 김혜린입니다. 26일,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인데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통보를 받은 이재명 대표는 출석 여부를 놓고서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기간 단식으로 건강이 나빠진 만큼 연기를 요청할지, 체포 동의안 가결로 구속심사를 피할 수 없는 만큼 그날 바로 나갈지 변호인과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준엽 기자.
네, 국회입니다. 이 대표 측 입장이 나왔습니까? 네, 아직 결정된 건 없는데요. 법원의 통보를 받고 현재 이 대표 측 변호인과 의료진이 관련 사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20일 넘게 단식을 이어온 이 대표의 건강 상태가 역시 변수로 보입니다. 법원이 정한 날짜에 출석할지 아니면 뒤로 미뤄달라고 요청할지 등을 놓고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대표는 어제 국회를 통과한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도 별도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원식, 박홍근, 김성환 등 친명계 의원 10여 명은 이 대표가 입원 중인 녹색병원을 찾아 단식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영장실질심사 등에 대비해 건강을 회복해야 한다는 취지였는데 이 대표는 알겠다고만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별한 얘기는 하지는 않으셨고요. 저희들의 뜻을 알았다 하는 정도로만 응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대표님께서는 단식을 오늘부터 중단을 하시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오후 6시에는 최고위원들도 이 대표를 찾을 예정인데 이 자리에서 거듭 단식 중단을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박광원 원내대표가 빠진 가운데 열린 민주당 최고위에선 계파 갈등 양상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친명계 최고위원들은 같은 당 국회의원들이 자기 당 대표를 팔아먹었다는 표현을 쓰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체포안에 찬성표를 던진 건 용납할 수 없는 해당 행위라며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반면 비명계로 분류되는 고민정 최고위원은 체포 동의안 표결 전 당원들의 가결표 색출 움직임을 위험신호로 평가했습니다. 또 다른 비명계 송갑석 최고위원은 아예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네, 어제 체포한 가결 책임을 지고 박광원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모두 사퇴했는데요. 수습책은 어떻게 논의되고 있습니까? 네, 지도부 입장에서는 당장 공석이 된 원내 지도부를 새로 꾸리는 게 시급합니다. 박광원 원내대표 등 원내 지도부가 체포한 가결 사태 책임을 지고 물러났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바로 당무위원회를 열고 원내대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 뒤 선거 일정 등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원내대표 선거관리위원장을 맡기로 한 변재일 의원은 YTN과 통화에서 당 지도체제 공백 이야기가 추석 밥상에 안 올라가게 하겠다면서 신속한 차기 원내대표 선출 방침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면서도 체포한 가결을 두고서는 사법 처리는 법원에 맡기고 국회는 무너진 정치를 복원해 민생을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시계가 민생에 맞춰 움직여야지 이재명 대표에 맞춰 움직이면 안 된다고도 했습니다. 민주당이 방탄이라는 족쇄를 벗어버리고 당 대표 개인을 위한 사당에서 국민을 위한 공당으로 돌아올 기회이며 네, 과반 의석을 점한 제1야당의 원내 지도부가 공석이 되면서 향후 국회 일정은 안개 속에 빠졌습니다. 어제 본회의에 오르지 못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은 물론 본회의에서 미처 처리가 안 된 90여 건의 법안 등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정당한 수사 절차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부당한 정치 탄압이라고 보는 국민보다 많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19일부터 사흘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당한 수사 절차라는 응답은 46%, 부당한 정치 탄압이란 응답은 37%를 기록했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3%로 지난주와 같았고 민주당은 1%포인트가 올라 국민의힘과 마찬가지로 33%를 기록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1%포인트 오른 32%로 부정평가는 1%포인트 내린 59%로 나타났습니다. 긍정평가 이유로는 외교가 31%로 가장 많았고 부정평가 이유 역시 외교가 15%로 1순위였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가 10%로 뒤를 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관위심의위원회나 갤럽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가결된 이후 당내 비이재명계 의원들을 대상으로 살인 예고글이 올라와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기 의왕경찰서는 어제 저녁 8시쯤 인터넷 커뮤니티 DC인사이드에
민주당 소속 의원 14명의 명단과 함께 라이플을 준비해야겠다는 글이 올라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때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되는 이른바 비명계 의원들을 대상으로 협박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IP 주소를 추적해 용의자 검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013년 청와대 대변인 시절 백지 신탁, 매각 결정이 내려진 위키트리 관련 지분을 공동창업자 외에 신우에게 판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관부에 실린 김 후보자의 주식 변동 내용을 보면 후보자가 가지고 있던 소셜홀딩스 외에 후보자와 배우자, 딸이 가진 위키트리 주식 총 2만 135주가 2013년 5월 개인에게 매각되는데 이후 김 후보자 신우의 지분이 2만 135주 늘었습니다. 앞서 김행 후보자는 자신의 소셜홀딩스 주식은 전량 공동 창업자에게 팔았고 남편이 가진 소셜뉴스 지분은 팔리지 않아서 신우에게 넘겼다고 밝혔는데요. 실제로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소셜뉴스 지분도 신우에게 넘어간 정황이 나온 겁니다. 이와 관련해 김행 후보자는 오늘 출근길에서 10년 전 일이라 헷갈렸던 것 같다고 설명했고 여가부 인사청문 준비단은 청문회에서 소상하게 밝히겠다고 전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부정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전국 선관위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경기 과천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과 대전, 전남과 충북 선관위 등 5개 사무실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2017년부터 7년 동안 채용된 선관위 공무원 경력 채용자 384명을 전수조사해 채용 비리 353건을 적발했습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가짜뉴스를 못 막으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미래 세대가 위협받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관련 규제 시스템 필요성 등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담은 권리장전도 제시했습니다. 뉴욕에서 조은지 기자입니다. 디지털 시대 새로운 질서가 필요하다는 이른바 뉴욕 구상을 발표한 지 정확히 1년 되는 날, 윤석열 대통령은 똑같은 장소 뉴욕대에서 이번엔 가짜뉴스 화두를 던졌습니다. 가짜뉴스가 인공지능 AI와 디지털을 타고 실시간으로 국경을 넘나드는데 이건 자유민주주의와 미래 세대를 위협하는 실존적인 위험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가짜뉴스의 확산을 막지 못한다면 자유민주주의가 위협받고 또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자유시장 질서가 위협받게 되며 우리의 미래와 미래 세대의 삶 또한 위협받게 되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그래서 디지털을 쓰는 게 개인과 사회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위험 정보는 즉각 공유, 공표되고 적정한 규제도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불거진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에 대통령실이 가짜뉴스는 민주주의 최대 위협이다, 희대의 대선 공작이다 비판한 적이 있는데 맥이 닿아 있는 의미심장한 발언입니다. 윤 대통령은 또 디지털 사용을 기본권 개념으로 접근하며 자유를 확대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디지털이 인류 전체의 삶을 윤택하게 하도록 경쟁 기회도 그 보상도 공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런 내용을 포함해 새로운 디지털 규범 5가지를 디지털 권리장전이라는 이름으로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뉴욕 구상을 시작으로 다보스 포럼과 하버드대, 소르본대, 최근 G20 정상회의와 UN 총회까지 국제무대에서 디지털 질서 정립의 중요성을 꾸준히 강조해왔는데 1년 만에 그 완결판이 나온 셈입니다. 디지털 권리장전을 통해 만들어갈 미래 사회는 디지털 향유권이 인간의 보편적 권리로 보장되어 누구나 그 혜택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사회입니다. 관련 규범이 생기고 국제기구가 만들어지면 우리나라도 목소리를 낼 걸로 기대됩니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 격차가 곧 경제 격차라고 언급했는데 정보통신기술의 강점이 있는 우리나라가 이를 해소하는 데 앞장서면서 글로벌 중추국가로 자리매김한다는 구상도 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미국 뉴욕 유엔 총회 고위급 회기를 계기로 가미카와 요코 일본 신임 외무상과 회담을 갖고 한일 관계의 긍정적 흐름을 이어나가기 위해 긴밀히 소통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 연내 한일중 정상회의 실현을 목표로 3국 협의체를 활성화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아울러 두 장관은 러북 군사협력 문제를 포함한 북핵 문제와 지역, 국제정세 대응을 위해 한일, 한미일 간 공조를 강화해 나가자고 했습니다. 해외에서 대마를 피우고 프로포폴 상당량을 투약하는 등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 씨. 재차 청구된 구속영장이 어젯밤 법원에서 또 기각됐습니다. 법원을 나오던 유 씨의 반응을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구속영장 기각됐는데 이번 결정 어떻게 보시나요? 재판부의 판단 존중합니다. 증거인멸 정황이 있다고 법원에서 일부 말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사실입니다. 휴대전화 지우라고 한 정황이 있다고 나왔는데 이 부분도 인정 안 하시는 건가요? 그 대마 흡연하라고 강요했다는 부분도 인정 안 하세요? 유아인 씨 범행에 대해 재판부는 어떤 부분을 따져봤을까요? 구속영장 가부를 심사할 때 핵심은 증거인멸 가능성과 도주 우려입니다. 법원의 판단을 받은 유아인 씨 범행은 크게 대마 흡연과 프로포폴 투약 행위, 대마를 주변인에게 권유한 교사 혐의 등인데요. 재판부는 우선 대마 흡연과 프로포폴 투약에 대해 유 씨가 범행 자체를 인정하고 관련 증거도 대부분 확보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증거인멸 가능성이 작아진 거죠. 또 대마 흡연 교사 혐의에 대한 판단이 눈여겨볼 만합니다. 투약 자체도 문제지만 누군가에게 마약을 권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더 무거운 범죄로 보는데요. 법원은 정황만 있고 실제 교사로 볼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유 씨가 주거지가 일정해서 도주의 우려가 없고 초범인 점 등도 함께 기각 사유로 고려됐습니다. 유 씨와 함께 계속해서 거론되는 인물, 최근 대법원에서 마약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가수 돈 스파이크입니다. 돈 스파이크는 기소 전인 지난해 9월 유 씨와 달리 구속영장이 발부됐는데요. 영장 심사 당시 나온 내용만 놓고 보면 마약 종류가 대마, 프로포폴보다 더 양형 기준이 큰 필로폰인 점, 또 수백 명분에 이르는 양을 소지했을 뿐 아니라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다는 점이 크게 유 씨와 다릅니다. 유아인의 영장이 기각됐다고 해도 다른 약물 투약 의혹도 남아있는 만큼 고강도 수사는 당분간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네, 어제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이 가결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 조금 전 첫 입장문이 나왔습니다. 입장문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리 역사는 늘 진퇴를 반복했다라는 내용과 함께 촛불로 국정농단 세력을 몰아내자, 검찰 카르텔이 틈을 비집고 권력을 차지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예. 그리고 검사 독재 정권의 폭주와 퇴행을 막고 민생과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고요. 예. 민주당의 부족함은 민주당의 주인이 돼서 채우고 질책하고 고쳐달라 이런 호소도 있었습니다. 네, 체포 동의안 가결에 대한 내용은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지 않고요. 예. 26일 예정된 영장실질 심사를 갈지 안 갈지가 최대 관심이었는데요. 아직 거기에 대한 입장도 나오진 않았고요. 이어서 더 개혁적인 민주당, 더 유능한 민주당, 더 민주적인 민주당이 될 수 있도록 사력을 다하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체포 동의안 가결 이후 첫 입장이 나왔는데요. 관련 내용은 이어지는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세종시의 한 종합병원 건강검진센터에서 의료장비 검진 관리가 허술하게 이루어져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직원이 의사 처방 없이 몰래 가족과 지인을 검사해주고 의약품에도 손을 댄 걸로 전해졌는데 병원에서는 1년 반 넘게 모르고 있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이상곤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사람 몸속의 뼈와 장기를 촬영해 질병 유무를 진단하는 컴퓨터 단층 촬영 CT 장비입니다. 그런데 세종시의 한 종합병원 검진센터에서
방사선사가 의사의 처방 없이 몰래 CT 검사를 해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병원 측은 몰래 검진을 받은 사람들이 가족과 친구, 지인 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주로 주말이나 휴일처럼 검진센터가 쉬는 날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의료 장비를 다루는 방사선사가 의사의 지도로 진료나 검사를 하도록 규정해 놓은 의료기사법을 지키지 않은 겁니다. 의약품 관리도 허술했습니다.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조영제를 사용한 검사도 진행됐지만 병원에서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조영제를 사용하려면 혈관 주사를 놔야 하는데 다른 검사가 있다고 간호사를 속여 주사를 놓게 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익명의 제보를 받은 병원 측은 특별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영제를 보관실에서 검진센터로 가져갈 때는 장부를 작성해 관리하고 있지만 사용하고 남은 의약품의 폐기 여부는 병원이 별도로 확인하지 않은 거로 나타났습니다. 근무 기간 해외이고 중요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약임에도 불구하고 관리체계나 이거를 검증하는 시스템에 미비가 있었는지 재점검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난해부터 확인된 방사선사의 부정 의료 행위는 10차례 정도. 세종시는 병원 측의 관리 소홀로 의료시설이 마음대로 사용됐다면 시정명령을 내릴 사안이라며 감사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어르신을 노리는 전화 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이 또다시 기승입니다. 금융당국과 은행권도 힘을 모아 피해 예방을 위한 집중 홍보에 나섰는데요. 전화 사기에 속지 않기 위해 알아둬야 할 3가지를 엄윤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80대 어르신이 허겁지겁 은행 영업점 안으로 들어옵니다. 다급하게 창구 직원에게 다가가 통장 1개를 건넵니다. 목이 타는지 연거푸 물을 마시더니 손은 만지작 불안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당시 어르신은 1억 원이 들어있는 예금 통장을 꺼내며 이 가운데 5천만 원을 현금과 수표로 인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수상함을 직감한 은행 직원이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고 말려봤지만 소용없습니다. 경찰이 출동하고서야 어르신은 누군가 아들을 납치했다며 돈을 요구했다고 설명했고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현금 사용이 늘어난 틈을 타 이 같은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금융권의 지속적인 홍보에도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자 은행권도 피해 예방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고객님이 500만 원 이상 현금 출금 요청하실 경우에 영업점 직원분들이 금융사기 예방 진단표를 통해서 자금 출처와 용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의심될 경우에는 저희가 경찰이 즉각 출동해서 사후 조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의심하는 겁니다. 가족이 납치됐다거나 다쳤다는 이유로 금전을 요구한다면 지인을 통해 서둘러 연락해 안부를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뜬금없이 걸려온 금융사 ARS 전화가 본인 인증을 이유로 계좌와 카드의 비밀번호를 입력하라고 한다면 그냥 끊으셔야 합니다. 은행원이라며 대출 상담을 해주겠다고 SNS로 본인 신분증을 전송한다면 금융 사기 확률은 100%입니다. 3고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심하고 끊고 확인하고입니다. 만약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다면 신속하게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를 지급 정지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금융당국도 피해 증가가 예상되는 추석을 앞두고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27일까지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할 방침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밤 공기가 한결 선선해졌습니다. 걷기 좋은 날씨죠. 한국관광공사가 저녁에 가볼 만한 곳을 몇 곳 추천했는데요. 먼저 서울의 대표 야경 명소 반포대교와 잠수교입니다. 여유롭게 거닐면서 야경을 즐기기에 좋은 곳이죠. 지난 봄 97만 명 정도가 다녀간 차 없는 잠수교 뚜벅뚜벅 축제가 또 열리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통행이 금지되고 보행자들만 잠수교를 누빌 수 있고요. 빈백에 누워서 책을 읽는 이색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저녁 7시 반부터는 반포대교 양쪽에 달빛 무지개 분수에서 쇼가 시작됩니다.
음악에 맞춰서 조명도 변하고요. 분수 총 길이가 1140m에 이르는데요. 지난 2008년에 세계에서 가장 긴 교량 분수로 기네스북에 등재됐습니다. 강원도의 밤도 참 아름답습니다. 어둑어둑해질 때쯤 원주 간현관광지 일대에는 조명이 하나둘씩 켜지는데 다리와 숲, 또 암벽 등의 빛이 어우러지면서 환상적인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간현관광지 야간 개장의 핵심은 나오라쇼입니다. 높이 100m, 길이 200m의 소금산 출렁다리 아래 기암절벽과 물길을 배경으로 미디어 파사드와 음악 분수가 그림을 그려냅니다. 자연과 기술의 만남이지요. 세종시의 명소 국립세종수목원은 밤이면 더 화려해집니다. 특히 한국의 전통 정원이 올해 인기라는데요. 무료로 빌려주는 호롱불을 들고 한옥과 자연 속을 거닐 수도 있습니다. 금강보행교, 일명 이응다리의 야경도 훌륭합니다. 동그란 띠가 걸린 것처럼 다리 모양이 독특한데요. 밤이면 조명이 들어와서 금강 일대를 수놓습니다. 통영의 디피랑은 지난해 제1호 야간 관광 특화 도시로 선정된 만큼 다채로운 야경을 즐길 수 있는데요. 2년에 한 번씩 벽화를 교체하는데 그동안 동피랑과 서피랑에서 사라진 벽화를 미디어 아트로 되살립니다. 국제 순천만 정원 박람회에서 밤 풍경을 즐기는 것도 좋겠습니다. 늦은 오후에 배를 타고 노을을 여유롭게 감상하다 보면 순천의 가을에 빠져 있을 겁니다. 순천만 정원 박람회는 다음 달 31일까지 열립니다. 유난히 더웠던 올 여름 고생 많으셨죠? 시원한 가을바람 만끽하는 다음 나들이 계획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른 아침 작은 새들 노랫소리 들려오면 언제나 그랬듯 아쉽게 잠을 깬다. 창문 하나 햇살 가득 눈부시게 비춰오고 서늘한 냉기에 재채기 할까 말까 달달 무슨 달 쟁반같이 둥근 달 어디 떴나. 네, 다음 주 목요일부터 시작되죠. 추석 연휴요. 날씨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네, 이동이 예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날씨 어떨지 궁금해하실 텐데 올 추석 밤하늘에는 보름달과 함께 또 2개의 행성을 동시에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김진우 YTN 기상자난 전문 기자와 연휴 날씨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날씨가 맑고 선선하다고 하니까요. 보름달이요? 다 볼 수 있는 겁니까, 전국에서? 우선 한가위 보름달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다음 주 금요일에 뜨는 게 한가위 보름달인데 예. 다행스럽게 전국에서 휘영청 밝게 뜬 보름달을 볼 수 있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 그럼 보름달 이번에 얼마나 클까요? 이번에는 상당히 큰 보름달 기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지난달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지난달 초에 보름달이 한번 떴고요. 지난달 말에 보름달이 또 떴습니다. 예. 한 달에 2번째 뜨는 보름달, 블루문이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블루문이면서 슈퍼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 중 가장 크게 보이는 보름달이 지난달에 떴다라는 건데 지난달에 가장 컸던 슈퍼문에 비교해서 이번 달 거는 슈퍼문은 아닙니다. 하지만 크기가 지난달 블루 슈퍼문이라는 그 슈퍼문에 비해서 1% 작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차이가 없죠. 평소에 뜨는 보름달보다도 훨씬 크고 특히 완벽하게 둥근 모습을 보이는 보름달을 올해 한가위에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달이 크다 작다 할 때 기준이 명확히 있습니까? 달과 지구의 거리가 가까우면 크게 보이고요. 달과 지구의 거리가 멀면 작게 보입니다. 그래서 슈퍼문이 있고 미니문이 있는데 원인은 달이 지구 주위를 도는 궤도 자체가 원형이 아닙니다. 타원형 궤도를 돌고 있는데요. 그래서 달과 지구의 평균 거리가 38만 킬로미터. 그런데 가깝게는 2만 5천 킬로미터, 멀게도 2만 5천 킬로미터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중에서 달과 지구와의 거리가 36만 1천 킬로미터 이내로 들어오면 슈퍼문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지난달 그리고 그 지난달에는 슈퍼문이 떴고 이번 달은 슈퍼문이 아닙니다만은 그 정도로 굉장히 큰 1% 정도 차이가 밖에 나지 않은 굉장히 큰 보름달을 이번 한가위에는 볼 수 있습니다. 네. 전국에서 가장 먼저 보름달 볼 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일출을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곳은 동쪽? 독도. 예. 가장 늦게 보는 곳은 서쪽이죠. 그렇겠죠? 마찬가지로 월출도 독도에서 6시 3분, 오후 6시 3분에 가장 먼저 달이 떠오르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그 동해안을 볼까요? 동해안의 부산과 울산이 6시 14분, 서울은 6시 13분, 그리고 인천과 광주가 6시 24분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보름달 유난히 또 둥글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주 동그란 달을 볼 수 있을 시간대도 따로 정해져 있다고요? 그렇죠. 6시 23분에 보름달이 뜨고요. 예. 그리고 나서 57분쯤 되면 가장 둥글고 큰 보름달을 볼 수 있는 시기. 그리고 밤사이까지도 그렇게 큰 보름달의 추세는 유지가 됩니다. 네, 잠깐만요. 그리고 추석 이 밤하늘 보면요. 네. 보름달도 볼 수 있고 그렇죠. 또 두 개의 행성도 더 볼 수 있다면서요. 그게 이번 보름 한가위의 선물입니다. 우주쇼라고 부르죠. 예. 다음 화면을 보면 좀 먼저 그것부터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연휴 날씨를 띄웠네요. 그렇죠. 연휴 날씨 잠깐 보고 갈게요, 그럼. 예. 추석 연휴 날씨 볼까요? 예. 제가 말씀드렸던 한가위 추석 날에는 날씨가 맑습니다. 예. 지난번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선선한 공기가 내려오면 날씨가 좋을 것이다. 예. 그리고 평균적으로 그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날씨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마찬가지입니다. 비교적 선선한 공기가 들어오면서 아침 기온과 낮 기온이 아침엔 다 쌀쌀하고 낮 동안은 선선한 날씨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하늘날 상태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쯤에 약간 비 예보가 있는데 수요일 이후에는 날씨가 맑아져서 연휴 마지막 날까지 비 예보는 없습니다. 서울을 기준으로요. 그런데 2일까지만 지금 예보가 기상청 공식 예보가 나와 있고요. 3일은 슈퍼컴퓨터 모델 봤더니 중부지방만 약간 구름이 많을 가능성이 있고 남부지방은 아주 맑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서 추석 연휴 내내 맑고 청명한 날씨에서 연휴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알겠습니다. 나들이 가시기에는 괜찮아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예. 날씨가 뭐 중부, 남부 상관없이요. 제주도까지 비교적 맑은 날씨 이어지고요. 온도 자체도 큰 변화가 없고 바다도 그렇게 물결이 높게 일 가능성은 낮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앞서 그 보름달 이번에 그렇죠. 보름달 뜰 때 행성도 2개를 같이 볼 수 있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어떤 얘기인가요? 올해 한가위에는 정말 오랜만에 볼 수 있는 종종 보기 어려운 우주쇼가 펼쳐지는데 우선 보름달이 있고요. 대각선 위쪽으로 토성이 보이고요. 먼저 토성이 뜬 뒤에 서울을 기준으로 6시 23분쯤에 보름달이 뜹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 또 역시 대각선 아래쪽으로 목성이 뜹니다. 그래서 보름달을 기준으로 해서 우측과 좌측에서 토성과 목성이 같이 뜨는, 같이 떠서 그 다음날 새벽까지 이어지는 그런 우주쇼를 한가위에는 감상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토성은 저렇게 띠가 보이고 그렇죠. 우리가 보름달은 볼 수 있는데 토성, 목성을 육안으로 보면 크기가 작을 거 아니에요. 별로 보시면 되고요. 별로 보이는 거죠. 다소 반짝이는 다른 별보다 훨씬 잘 보이는 토성을 먼저 찾고 보름달을 찾은 뒤에 토성보다도 더 밝은 별이 목성이 됩니다. 망원경으로 좀 보면 볼 수 있어요? 육안으로는 보름달, 목성, 토성의 모습들을 별로서는 볼 수 있고요. 보름달 당연히 잘 보이고 하지만 이런 토성의 골이나 이런 걸 보려면 망원경을 가지고 관측을 해야지만 볼 수가 있습니다. 몇 배 크기의 망원경이에요? 일반적으로 어린아이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그 망원경만 가지고도 충분히 배율을 높이면 이 정도 토성의 골이 확인할 수 있고요. 그렇습니까? 목성 같은 경우에는 약간 색깔이 울긋불긋한 형태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가 됩니다. 저희 이제 자리 이동해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날씨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이제 아침 기온 그리고 저녁 기온을 느껴보면은 이게 확실히 계절 바뀐 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진짜 가을 온 거죠. 9월 달부터 우리가 보통 가을이라고 하는데 늦더위가 계속 이어졌잖아요. 30도를 넘는 더위가 나타났단 말이죠. 기후학적으로 가을이라고 하면 아침 기온과 낮 기온을 합해서 평균 2로 나눈 평균 기온이 20도 아래로 떨어지면 그때부터 가을이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아침 기온이 15도였어요. 낮 기온은 25도, 26도입니다. 그러면 20도 아래 정도가 되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완연한 기후학적으로도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완연한 가을로 접어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선선한 공기가 내려오면서
하늘 상태도 무척 맑고 또 하늘도 상당히 높아 보이는 예. 그런 현상들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이번 추석 연휴까지도 계속될 것으로. 근데 요즘에 가을이 좀 짧잖아요. 그렇죠. 예. 바로 늦더위 겨울 때문에 오더라고요. 그렇죠. 늦더위 때문에 그렇고 예. 또 겨울 추위가 일찍 오는 11월 달 경우에 일시적으로 한기가 남아하는 그런 현상들이 막 많을 것으로 예상이 예. 되고 있고 그래서 여름이 늦게 끝나고 겨울이 좀 일찍 오면서 가을이 상당히 좀 짧아졌다는 느낌이 드는 분들이 많을 거고 예.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북극에 있는 바다 빙하의 면적이 상당히 좁거든요. 예. 많이 줄어 있는 상태라서 북극 한기가 남아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졌다는 이야기죠. 예. 그래서 예년보다 좀 심한 추위가 일찍 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들이 전체적으로 예상이고요. 그런데 그게 북극 한기가 어느 쪽으로 남아하느냐, 그게 한반도로 남아하느냐 아니면 다른 쪽으로 남아하느냐에 따라서 올겨울이 얼마나 추울지는 그 다음에 결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예. 근데 추워질 확률은 좀 더 높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그래요? 수 있죠. 예. 많은 분들 느끼실 텐데요. 요즘에 하늘 올려다보면 진짜 파랗고 네. 예쁘거든요. 근데 가을 하늘이 유난히 파랗고 맑은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가을 하늘만이 아니고요. 예. 그게 약간 기단의 성질에 따라 다릅니다. 약간 동풍이 들어오거나 또 온도 자체가 좀 낮은 기온이 내려가면 우선 미세먼지가 없어지고요. 또 기본적으로 그 자외선 같은 게 들어오면서 산란되는 현상이 좀 작아지기 때문에 굉장히 높고 파랗게 보여지는 현상이죠. 그런 것들이 대부분 가을 쪽에 동풍의 영향이나 또 선선한 공기가 내려오는 현상들이 자주 나타나기 때문에 가을 하늘이 특히 높고 파랗게 보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태풍 이야기 해볼게요. 네. 지난해 9월에 보니까 흰남노, 남마돌, 가을 태풍이 한반도로 올라왔었잖아요. 네. 올해는 한반도에 올라올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 추석 연휴의 날씨의 핵심은 찬 공기가 내려오느냐, 첫 번째. 네. 두 번째는 태풍이 발생해서 우리나라 근처까지 올라올 가능성이 있느냐라는 걸 예. 말씀드렸는데 안 올라왔으면 우선 좋겠는데요. 찬 공기는 내려왔습니다. 예. 그래서 선선한 날씨가 되고 두 번째는 아직까지는 태풍이 제대로 만들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이게 지금 이 위쪽이 우리나라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예.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모습이고요. 다시 아래쪽으로 내리면 먼 남쪽에 지금 구름들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네. 아직까지 태풍 전인 열대저하부가 만들어진 건 없고요. 태풍은 역시 없습니다. 예. 그런데 슈퍼컴퓨터 예측 모델을 보면 추석 연휴가 끝난 이후에 약간의 태풍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모의하고 있는 모델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도 이제는 찬 공기가 우리나라 주변으로 내려오는 그 빈도가 높아지는 상태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발생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까지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 좀 낮아지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으로는 태풍 발생 가능성은 별로 보이지 않고 있는데 지금 중국 상황 보니까요. 강풍 동반한 토네이도가 발생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사망자도 발생한 상황인데 중국에서 토네이도가 자주 발생합니까? 토네이도는 어디서 많이 발생합니까? 미국 미국에서 쪽. 많이 쪽에서, 미국 쪽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미국 쪽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평지가 많습니다. 굉장히 평지가 많고 거기에 두 개의 성질이 완전히 다른 온도가 다른 기단이 강하게 부딪히는 경우에 저렇게 토네이도가 발생하는데 예. 중국도 넓은 땅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 그 중에서 특히 장수성이라는 지역이 토네이도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미국과 흡사한 지역입니다. 예. 그래서 저 지역을 중심으로 토네이도가 중국에서도 자주 발생하고 있고요. 네네. 토네이도의 그런 강도는 2나 3 정도, 그러니까 지붕이 날아가거나 건물이 파손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의 그 토네이도가 나타나고 있고 이런 토네이도 때문에 시설물에 부딪히면서 인명사고가 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토네이도가 잘 발생하지 않잖아요. 용오름이 대신 있습니다. 아, 내륙에서는 용오름이요? 예, 토네이도가 발생하지 않고요. 바다 쪽에서 용오름 현상도 역시 토네이도와 비슷한 형태로 발생하는 자연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번 토네이도 위력 어느 정도였습니까? 말씀드렸듯이 토네이도는 허리케인처럼 0에서부터 강해질수록 숫자가 올라갑니다. 네. 근데 대부분 0부터 0이라고 해도 피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는 건데 대부분 중국 쪽에서 발생하는 건 강도가 2에서 3 정도의 그 위력을 지니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붕이 파손되거나 시설물이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정도 위력을 지니면서 저렇게 피해가 발생하는 겁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 날씨 다 좋다고 하고요. 또 정부에서 보름달 볼 수 있다고 하니까 좋은 소식이네요. 지금까지 김진두 YTN 기상재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각 간추린 뉴스입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몇 년째 혼자 좋아하던 여성을 숨지게 하려고 흥신소에 의뢰해 주소와 연락처를 알아낸 혐의로 32살 A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의뢰를 받고 여성을 미행한 흥신소 업주와
좋아하는 남성 가수의 차량 확인과 위치 추적을 흥신소에 의뢰한 34살 B씨도 기소했습니다. 오늘 새벽 2시 반쯤 충남 태안군 이원면 갯벌에서 해루질을 하며 어패류를 잡던 60대 A씨가 실종돼 해경과 소방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오늘 오전 9시 반쯤 강원도 양양군 낙산해변 인근 해상에서 남편이 바다에 들어가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해경과 소방당국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3시쯤 충남 당진시 송하급 아파트에서 미라화된 50대 남성의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오늘 새벽 4시쯤 경남 합천군 묘산면 주택에서 불이 나 연면적 99.4제곱미터의 주택과 가전기기 등이 모두 탔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지난주 코로나19 하루 평균 양성자 수가 1,600명대로 5주 연속 감소하고 있다며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이후 방역 상황이 안정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 개학을 맞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중심으로 전국 표본 감시 의료기관을 찾은 독감 의심 증상 환자 수가 전주 1000명당 11.3명에서 13.1명으로 다시 증가했습니다. 중국 외교부가 국제원자력기구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책임 있게 처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는 미국 뉴욕에서 열린 국제 패션 박람회 호텔이 뉴욕을 방문해 한국 디자이너들을 만나 격려했습니다. 미 공화당 내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 의회를 찾아 미국의 지원이 없으면 전쟁에서 패할 것이라며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단기 금리를 마이너스 0.1%로 동결하고 장기 금리 지표인 10년물 국채 금리는 0% 정도로 유도하는 대규모 금융 완화 정책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박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 상무부 부장관을 만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반도체 공장의 장비 반입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92살인 미디어 재벌 루퍼트 머독이 뉴스코퍼레이션과 폭스코퍼레이션 회장 자리에서 물러나고 현재 뉴스코프 공동회장직인 장남 라클런이 직위를 승계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슈가가 오늘부터 사회복무요원 담당 기관으로 첫 출근을 하며 병역 이행을 시작하면서 2025년에 다시 보자며 전역 후 BTS의 완전체 활동을 예고했습니다. 한낮에도 선선함이 감돌면서 야외 활동하기 좋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는 염두에 두셔야겠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25도 안팎을 보이며 선선하지만 해가 지면 기온이 20도 아래로 떨어져 날이 부쩍 쌀쌀해지겠습니다. 환절기 옷차림과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륙은 쾌청한 가을 하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주도에는 늦은 오후까지 5에서 30mm의 산발적인 비가 내리겠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대체로 맑겠지만 밤사이 영동 지방에는 5mm 미만의 비가 살짝 지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대체로 예년 수준 보이겠습니다. 서울 17도, 대전과 대구 15도에서 출발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아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서울과 청주 27도, 광주 28도가 예상됩니다. 휴일에도 맑고 선선해서 야외 활동하기 좋겠고요. 다음 주 중반에는 중서부 지방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후 추석 연휴 동안에는 비 예보 없이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당분간 동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파도가 방파제나 해안도로를 넘을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대법원이 강제추행죄에 대해서 피해자 저항에서 가해자 행위에 맞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가해자의 행위 의도나 정황보다 피해자의 저항 정도에 맞췄던 과거 판례를 40년 만에 바꾼 겁니다. 잠시 뒤 이수정 교수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